네, 미국이 이란의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에이브라임 링컨 항모 감축단을 중동 지역에 배치하고요. 공중 훈련 계획도 공개했는데요. 이란은 지난해 시작된 반정부 시위와 유혈 진압, 그리고 외부의 군사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이른바 퍼펙트 스톰으로 47년 신정정치 체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 이 사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군의 전력 배치 규모와 압박 수위 좀 생각보다 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엄청난데 지금 현재 뭐 언론에 나와 있는 거로 보게 되면 이제 항모죠. 항모 전단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 링컨 이제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플러스해서 10대 이상의 구축함이 이제 배치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 보게 되면 F-35C 스텔스기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탑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FA-18EF, 그다음에 이번에도 또 이제 마두로 작전했을 때 썼던 EA-18G 전자전기 같은 것들, 그다음에 또 조기 용복이 뭐 기본적으로 다 따라 나오는 거고요. 또 이제 그 항모 전단에 품고 있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300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상당한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카타르의 알루데이드 기지에 이제 사령부가 이제 그 설립이 돼갖고 지휘를 할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도 F-15기가 한 15개, 12기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초계기와 방공망 것들을 신규 배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치해 나가면서 압박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부사에서는 계속해서 이란을 겨냥해서 이제 공군 훈련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든지 때릴 수 있어. 떴다 여기에서 훈련하다가 바로 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면 며칠 전에 이제 또 뉴스를 보니까 핵 탐지기 이제 WC-135R이라는 정찰기가 있거든요. 그게 또 활동을 이제 시작한 어떤 조짐을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이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통상 보게 되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꺼버리고 링컨 함이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이제 군사학자사에서 유령 모드로 전환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 뭐 이제 뭐 지상 병력 이런 것들은 뭐 많게는 5만 명까지도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군사작전의 수위가 한번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큰 수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사 자산 규모만 보면 거의 뭐 개전하는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그냥 위협이 아니라 군사 행동 여기에 나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베네수엘라 작전하고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앞마당입니다. 카리브해.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전개했던 그 함대 규모를 보면 규모도 규모지만 항모 전단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강습 상륙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강습 상륙함은 해병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그 해병대의 상륙 작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은 그 당시 미국 법원에 나르코 테러리즘, 마약 테러로 기소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란으로 와볼까요? 물론 뭐 바레인 중부사령부도 있고 카타르 기지도 있고 그렇지만은 알루데이드 같은 항모 전단만 있지 상륙함 전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상륙을 걱정할 상황도 아니고, 예. 또 미국의 입장에서 베네수엘라 인구의 3배가 이란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상전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 지금 전개된 병력으로 본다 그러면, 전력으로 본다 그러면 폭격이거든요. 자, 베네수엘라는 안에 분명히 내부적인 공모자가 반드시 있었고, 지금 그게 로드리게스 부통령이라는 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란은 없어요. 그럼 하메네이를 제거한다? 그랬을 땐 이란은 더 혼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지금은 기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명분은 지금 핵 협상이거든요. 미군이 할 수 있는 건 지난번 12.1 전쟁, 지난해 5월처럼 제한적인 공습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전운이 커지고 있지만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 미국이 네.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높지 있죠. 않다. 근데 이란이 뭐 미국이 군사 개입한다. 이란도 만만치 않은 게 우리는 전면전 불사하겠다를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말인지 실제로 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잖아요. 여기서 정권을 갖다가 영향을 갖다가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좀 없거든요.
그런데 국제법에서는 내정 불간섭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법은 아니지만 유엔 현장에 2조 7항이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순수한 국내 문제에 직접 간접적으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없고 그 미국이 여태까지 기속적으로 3가지 조건을 이제 그 요구를 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핵농축 포기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탄도미사일 더 이상 개발하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중동 영내에 있는 너희가 지원하고 있는 테러단체 지원하지 마라. 이 네. 3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떤 어떤 명분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인지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같은 대통령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시위대 구출에 나설 것 우리는 장전이 완료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명분을 얘기하는 이게 거죠? 명분이죠. 뭐냐면 민주주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취임식 때부터 이란의 민주주의를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팔러시를 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죽어버리고 권위주의가 나가게 된다면 네. 미국의 영향력, 소프트 파워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차츰차츰 하나씩 얘기해 나가고 있는 어떤 수술을 밟고 있다. 근데 명분은 그렇다 치고 속내도 또 있을 거예요. 뭐 예. 그게 전부는 아닐 건데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을 때 사실 따져 보니까 석유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란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를 지킨다라는 명분도 좋지만 뭔가 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 베네수엘라 압박을 보면 첫째 미국 법원에 마두로가 기소가 돼 있어요. 트럼프 일기 때 2020년 1월에. 그 다음에 부정부패, 인권 침해,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근데 핵심은 마약이었죠. 그런데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다음에는 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첫 마디가 뭐였느냐? 우리 석유 기업들이 돌아올 것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마두로 이전에 차베스가 국유화했던 그 다음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거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석유를 팔아야 되고 그 돈은 미국의 저금통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쓸 거다. 그러고는 마두로의 최측근인 부통령인 로드리게스하고 협력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민주주의와 부정부패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번 노벨 평화상을 딴 베네수엘라 야권 그쵸. 지도자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는데. 마차도를 대통령으로 쓰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비선거에 거의 90% 지지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마차도한테 뭐라고 말하냐? 당신은 지지를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마두로는 마차도는 노벨 평화상만 상으로 줬는데 그것만 싹 뺏었거든요. 그러면 이란도 지금 명분은 핵이잖아요. 근데 이란이 지난해 5월에 12일 전쟁 이후로 핵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해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로 포로도, 나탄드, 이스파한 세 곳을 폭격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완전히 파괴됐다고.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자,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입니다. 그렇죠. 예. 이란은 세계 3위예요. 그러면은 베네수엘라랑 이란을 이제 동일한 잡으면 거죠. 와, 그러면 어마어마하네. 세계적으로 생산량은 미국이 1위예요. 예. 매장량 한 10이 되지만 네. 왜냐하면 셰일가스, 셰일오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산량 1위인 미국이 매장량 1위와 3위를 잡으면 다 가져다가 전 세계 에너지 만들면- 패권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로서는 에너지 패권, 에너지 가격 조정, 인플레 완전히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압박할 수 있고 왜? 이란과 베네수엘에 중으로 왔으니까. 그 다음에 푸틴까지 잡아요. 왜냐하면 유가를 낮춰버리면 그렇죠. 푸틴 전쟁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A에서 Z, G까지입니다. 국내 인플레이션도 석유 때문에 다 그렇다는 잡을 얘기들이 수 있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패권이 꿈이거든요. 그럼 트럼프노믹스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분은 핵이고 이란의 시위 얘기하지만 지난번 이란 시위 때 이란 국민들한테 관공서를 점령하라고 그 선동을 했지만 개입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시위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시위가 좀 끝난 건 아니지만 내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란 문제에 베네수엘라식은 접근 안 되고 그다음에 이란이 여기서 가만히 안 있거든요. 터지면 이미 지난번 10일 전에 카타르 공격한 적 있고 약속대로는 그러니까 일파만 번질 수가 있고 본인이 폭격을 해도 목표가 명확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압박을 해서 하메네이 항복이나 내부 균열을 유도하는 현재 단계는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퇴로가 없는 상황이죠. 이란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시작은 경제난이었지만 근본적으로 가면은 정치적인 제도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인터넷에서 신정체제가 있었기 전에 이란은 굉장히 개방됐다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됐었는데 이게 47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신정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정 정치라는 게 사실 우리로서는 좀 낯선 개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이중적인 정치 체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란에도 이제 대통령이 다 있고요, 국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성직자가 이제 있는 협의체가 모든 걸 다 주무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9년 뭐 직전까지는 해서 미국과의 연계도 좋았고, 그다음에 딱 보시게 되면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개방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것들이 보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뭐랄까 폐쇄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979년 4월 1일 이제 2500년에 걸친 왕정이 끝나고 나서 호메이니가 법학자 통치의 이론에 따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창설을 합니다. 보게 되면 이제 벨라야트 에 파키라고 해서 이슬람 법학자의 통치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뭐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슬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슬람 공화국의 요체는 그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 그 예언자인 무하마드 그다음에 시아 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어떤 언행을 순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을 둔 이슬람의 통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하는 거죠. 너무 자유로운 게 아니라 결국에는 보게 되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코란에 의해서 모든 것들, 정치와 경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거를 누가 제일 잘 해석하고 이행할 수 있겠어요? 성직자라는 거죠.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성직자가 의해서 잘하기 때문에 성직자가 너희들 다스려야 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또 한번 얘기를 보게 되면은 시아 무슬림들은 이제 9세기에 어린 나이에 살았던 12번째 이마암이 있어요.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데 세상 종말 때 이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말되기 전까지는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게 뭘로? 결국 이슬람의 어떤 교리와 경전에 의해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는 공부가 잘 돼 있고 그에 능숙한 성직자에 의해서 이제 뭐랄까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정이라는 어떤 개념이 나온 거고요. 보시게 되면 그 밑에 보면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장이 다 있어요. 얼마 전에 보게 되면 국회의장이 인터뷰를 하더군요. 보니까 미국이 공격을 하게 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우리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 성직자들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밑에 있는 이제 보게 되면 꼭두각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쪽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 누가 다 뭐 지명을 하거나 이렇게 포지션을 하겠어요. 결국 이 성직자들에서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밑에 있는 이런 어떤 입법, 사법,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캐비넷들도 결국에는 성직자들에 의해서 통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체제다. 그러면 신정에 의해서 이제 통치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참 정치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반정부 시위를 이번에 시작한 인물들을 따져보니까 원래 신정체제가 수립됐을 때 당시 핵심 세력이에요. 속된 말로 하면 개국공신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테헤란 바자르에서 전자제품 판매하는 상인들이더라고요. 이들은 왜 불만을 가지게 됐을까? 그러니까 79년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에 성공했을 때 자금줄이 바로 그 상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로 이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그 테헤란의 중심 상가의 상인들이 핵심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메니 정권에서 서로 협력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12월 28일 날 지난해 이 사람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거든요.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여기에 합세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시위가 2022년 히잡 시위, 아미니라고 하는 여성분이 히잡을 안 썼다고 그래서 종교경찰한테 붙잡혀가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 근데 그때 아미니 사건 때는 이 여성분이 쿠르드족이었어요. 소수민족. 그러니까 이게 민족 문제로 몰아가면서 쿠르드족 희생이 컸거든요. 그때도 한 300명 정도 희생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소수민족으로 몰아간 단일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아니거든요. 핵심 지지자들이 이탈했고 여기에 불만 세력들이 다 모인 거거든요. 그럼 왜 했느냐?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2015년에 JCPOA라고 이란 핵합의 그 시기 이후로
지금 화폐 가치가 한 45분의 1 떨어졌어요. 지금 더 떨어졌어요. 맞아요. 50분의 1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그랜드 바자르에 있는 상인들이 바자르가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바자회 그러죠. 네.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아침에 물건을 팔았어요. 100원에 팔았어요. 20원의 이윤을 남겼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 1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 활동이 안 되는 거죠. 인플레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란이 외화 부족 문제가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지금 현재 보유가 한 1,200억 달러 되거든요. 이란 경제력은 큰 거예요. 근데 이게 해외에 다 있어요. 묶여있죠. 우리한테도 묶여 있어요. 그게 묶여있죠. 못 써요. 그러니까 환율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와중에 친하메네이의 기업들이 무대뽀로 공사를 지면서 어마어마한 부채에 시달리고 이게 이제 부도가 난 상황이 되니까 돈을 찍어냈어요. 찍어내서 해결해줬어요. 그 돈이 휴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도 하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거리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 히잡 시야는 다른 거죠. 거기다가 핵심 지지층이 움직여, 그 다음에 구호가 하메네이 죽어라거든요. 선을 넘은 거죠. 지지했던 세력이 예. 죽어라 할 정도로. 그 다음에 팔레비 정권 돌아와라. 팔레비 정권 좋아하지 않아요. 내쫓았는데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번에. 그렇죠. 그 정부에서 인정한 게 3,100명이 좀 넘고 시신 수습할 때도 뭐 돈 내라고 한다면서요. 최대한 3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되거든요. 네. 이번 시위는 그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선을 넘었어요. 눌러놨다 뿐이지 지금 내부적으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가 끝난 게 아니고 그냥 힘으로 누르는 상황이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밀리면 안에서 튀어나오니까 더 포갑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하면 하메네이는 당연히 정면 충돌할 수밖에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로 뭐 망명한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끝까지 이란에서 최후로 마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란 내부에 정말 뭐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물이 부족해요. 이게 또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테헤란에 지난해 단수가 시작이 되니까 대통령이 수도 테헤란에 이전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예, 지난해 보게 되면 60년 만에 최대의 어떤 가뭄이 일어났어요. 3월 달부터 이제 그 이란 내에 있는 댐들이 다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도 테헤란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물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통제를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선 이제 농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중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 전기, 그다음에 생명 이런 것들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로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문제없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딱 봤을 때는 그냥 이상기후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 신정체제를 대리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제 무장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말하고 있는 혁명수비대거든요. 혁명수비대가 그런 어떤 물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건설이라든가 그런 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물 같은 것들을 통제하고 그 물을 이제 이권 사업으로 이렇게 갖고 간 거예요. 어딜 가나 다 카르텔이 그렇죠. 문제는. 아까 또 이제 아까 인플레 말씀하셨잖아요. 인플레가 되기 때문에 생수병 하나가 엄청나게 이제 돈이 많은 사람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특권의 어떤 상징이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국민들이 좋다, 신정 좋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먹고 살긴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단수가 시작되고 지금 거의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더 끔찍하게 물 부족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촉발이 되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디언은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유의미한 얘기를 합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근본적인 불안감은 이슬람 공화국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격변의 중요한 배경이었지만 국제사회가 그다음에 이란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에 내부에 보게 되면 이 물 부족 사태가 결국에는 정치와 경제를 무너뜨려 버렸고 그것이 이번에 어떤 시위에 어떤 촉발될 수 있는 어떤 발화제가 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NS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란이 이렇게 물이 부족하고 민심이 성이 났는데 막 고위층 자녀들은 해외에서 그렇죠. 히잡도 쓰지 않고 막 에비앙 마시고 이런 것들이 또 분노를 일으키고. 사실은 이게 그 재작년부터 이란의 물 부족 현상은 이제 다 예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란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했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었지만은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쉬쉬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야 이제 터져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예전 얘기로 돌아가서 이란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원 부국이잖아요. 예. 기름만 많은 게 아니라 천연가스도 많잖아요. 예. 근데 한국도 이렇게 석유 한 방울 안 나도 잘 살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이란의 원래 석유 이권은 영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BP, 브리티시 피트롤리움 맞아요. 있죠. 예. 이 회사의 전신이 이란의 석유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이란의 이 석유 이권이 언제 미국으로 나눠지냐면 1951년에서 53년까지 모사데그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왕도 있었지만 총리거든요. 대부분 이란의 왕에서 총리는 허수아비인데 이 모사데그는 아니었어요. 상당한 지지 기반이 있었고 모사데그는 이란 최초이자 최후의 입헌 민주주의자로 여겨져요.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란의 석유는 이란 국민들을 위해 쓰여진다라고 생각해서 이란 석유 국유 산업화 시도합니다. 영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을 불러들여서 미국의 CIA, 영국의 MI6 정보기관이 배후 작업을 통해서 모사데그가 실각해요. 이러면서 팔레비 정권은 이제 여기에 미국까지 석유 이권을 개입하기 시작했고 영국과 미국이 거의 절반씩 지분을 이런 형태로 오면서 이 팔레비 정권 이걸 기반으로 사실은 뭐 서구화, 그걸 백색혁명이라고 하는데 70년대 여성들 미니스커트 입고 뭐 자유로웠지만 사실은 상당히 부정부패에 뛰는 독재국가였어요. 이게 호메이니 혁명의 기반이었거든요. 사진 속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였는데 이면이 그런 게 있어요. 이면에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일부는 좋았지만 예. 일부는 강력하게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집권의 명분이 뭐냐? 바로 반팔레비 독재 왕정, 반미예요. 이 배후 세력이 미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슬람 호메이니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란은 180도 반미가 돼버린 거죠. 반미, 신정국가, 그 다음에 친소련. 이 입장이 돼버리니까 이때부터는 완전히 미국과 척을 진 거죠. 여기 한 줄 더 떠서 이란이 이제 핵 개발 프로그램, 농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미운데 미운지만 해. 모든 면에서 서방과 함께 이제 제재를 하고 보니까 지금 거의 북한과 같은 신세가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뭐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네네. 여기가 많은 그 이권을 장악하면서 이것도 또 민심에 불을 부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는 게 뉴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좀 낯선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떤 부대인가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이중 체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87세에 하메네이가 이끄는 이제 그 성직자들 그룹이 최선봉에 있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대통령을 따르는 건 정규군이겠죠. 40만 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명수비대 같은 게 17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전 경험은 정규군이 아니라 이제 혁명수비대가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대는 1979년 5월 5일 창설했는데 결국에는 호메이니가 창설한 정예 친위부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대가 단순히 그냥 부대가 아니에요. 정경 육착이 다 돼 있는 부대인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영국의 왕립 그 국제문제연구소에서 평가한 논평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이란 체제의 심장부를 지키는 친위부대이자 이슬람 시아파 네트워크의 총사령부라 할 수 있다. 혁명수비대 출신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으로 진출하면서 견고한 군정 복합체제를 만들었고 상당수 기업체와 인프라까지 손에 넣었다. 그래서 혁명수비대의 총사령관은 군 장성인 동시에 재벌그룹의 경영진이 되는 셈이다. 혁명수비대의 예산은 공개되지 않지만 대략 이란 국내 총생산의 30에서 40%를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부대가 아니라 이제 성직자들을 지키는 친위 부대이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권에서 밀착하게 이제 다가가면서 결국에는 이란 정부의 어떤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손아귀에 넣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행동 대장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정규군이 아니라 이 아까 말한 혁명수비대에서 핵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장거리 자폭 드론, 샤헤드 136 같은 이런 데 개발이라든가 운용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정규군이 아닌 이제 혁명수비대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란 정부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주도로 해서 반정부 시위를 무차별로 유혈 진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3만 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좀 기가 막혔던 게 조준 사격 같은 것도 그냥 일상적으로 하고 그렇죠? 직결 처형을 해요.
이게 원시 시대도 아니고 직결 촬영을 하는데 제목이 모하레베라고 해서 신에 대한 도전이더라고요. 라흐바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메네이 바로 이 최고 신정체 지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종신이에요. 지금까지 호메니 이후로 두 번째예요. 89년부터.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대통령에 대한 해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영 미디어의 사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수호위원회라고 다 해먹네. 예, 이 수호위원회의 절반을 임명할 수 있어요. 이 수호위원회에서는 입법에서 올라온 거 다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라흐바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신적인 존재가 되느냐? 아까 우리 조 박사님이 얘기했던 바로 그 시아파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의 비극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자, 예수는 사람이자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이슬람의 시조인 무함마드는 인간이에요.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이슬람 무함마드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군사 지도자, 경제 지도자까지 다 하는 거예요. 원래 시작이 다 했던 걸로 다 했던 시작을 거예요.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무함마드 사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사후에 그대로 이어가는 그대로 거죠. 이어가는데 사람이니까. 예, 4대의 정통, 이제 이 후계자를 칼리프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들로 이제 아까 말했던 12이맘이라, 이맘은 뭐냐면 이 칼리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12번째 이맘은 어릴 때 5살 때 사라져요. 그게 언제냐면 9세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맘을 현실에서 대리하는 게 바로 하메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권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도전하면 신에 대한 도전으로 강조하는 거고, 라흐바르에 대한 도전은, 그러니까 이 신적 권한으로 무소불위의 불법적 처형과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89년에 정치범 3만 명 최대 즉결 처형도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메니 정권은 사실 말씀드렸지만 팔레비보다 더 나쁘죠. 잔혹하고. 그러나 그 이란의 역사상에서 본다 그러면 왜 저런 그렇죠. 그런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괴물 같은 정권이 깊이가. 탄생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너무 거죠. 이해를 잘하셔서 족보를 쫙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근데 이렇게 피가 거리에 낭자한데도 이란의 기득권 자녀들은 SNS에 호화 생활도 과시를 하면서 민중의 분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형형색색의 고급 슈퍼카 앞에서 한껏 포즈를 취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남녀들. 유명 셀럽과 친밀함을 과시하고 고급 클럽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부유한 미국 버버리 힐스나 유럽 상류층 자제들의 일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보수적이고 근욕적인 이슬람 국가 이란의 고위층 자제들입니다. 극심한 경제난과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무자비한 유혈 진압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갈 때 이란에서 차로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위치한 튀르키예의 국경 도시 반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곳의 고급 호텔과 클럽은 이란에서 건너온 젊은이들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국의 또래들은 테헤란에서 희생당하고 있는데도 보란듯이 국경 바로 옆 휴양지에서 금지된 술과 서구식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길래 신정 국가의 엄격한 법도 국민의 고통도 비껴가는 걸까요? 이란 국민들은 이들을 아가자데라고 부르는데요. 페르시아어로 주인을 뜻하는 아가와 자손을 뜻하는 자대가 합쳐진 말입니다. 직역하면 귀족의 자제라는 뜻으로 원래는 혁명 원로들의 자녀를 높여 부르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변질됐는데요. 특권을 이용해 부를 독점하고 국가 경제를 좀먹는 부패한 기득권 자녀를 뜻하는 가장 모욕적인 단어가 되었죠. 이들은 어쩌다 비판의 대상이 된 걸까요? 2014년 이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SNS 계정이 등장했습니다. Rich Kids of Tehran, 테헤란의 부자의 아이들이라는 이름의 이 계정은 개설 초기에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의 정체가 하나둘 밝혀지면서 이란 사회를 뒤흔드는 분노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부모들은 대중 앞에서 서구 문화의 타락을 경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그 자녀들은 보란듯이 그 서구 문화를 따르며 SNS의 향락의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중의 공분을 한몸에 받은 인물이 있었는데요. 전직 베네수엘라 주재 이란 대사의 아들 사샤 소바니입니다. 그는 개인 전용 제트기, 고급 요트, 수십억 원대의 슈퍼카드를 자신의 SNS에 거리낌 없이 올리며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해 왔는데요. 그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아버지의 외교 인맥과 정권 네트워크를 이용한 특혜와 의혹이 따라다녔고 자금 세탁,
심지어 인신매매 혐의까지 제기됐죠. 비난이 쏟아지자 그는 돈을 벌 수 없으면 가서 죽어라라는 말로 가난한 국민을 조롱하는 망언까지 내뱉었습니다. 2021년 1월 그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인터폴 적색 수배로 체포됐지만 곧바로 석방됐고 여전히 스페인에서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유명 모델 아나시드 호세인이 역시 마찬가지였죠. 전 주덴마크 이란 대사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요. 다음해 결혼식 사진이 유출되며 이란 전역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눈부신 샹들리에, 화려한 장식과 케이크, 정권 고위층이 총출동한 로열 웨딩, 수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 호화 웨딩은 당시 이란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2018년은 미국의 제재로 이란 리알화 가치가 폭락하며 국민이 생존 위기에 내몰렸던 최악의 시기였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자신이 90제곱미터 남짓한 월세집에 산다며 방어했지만 동시에 이란에는 명품 브랜드가 없어 해외에서 쇼핑하는 걸 좋아한다는 망언으로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들의 행태가 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부모들의 반미 반서방 정책과 정반대로 흐르는 삶 때문인데요. 부모들이 광장에서 미국은 악의 축이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 자식들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따고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1979년 혁명의 주역들은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했지만 47년이 흐른 지금 그들이 세운 공화국은 그 누구보다도 불평등한 귀족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미 반서구라는 구호 뒤에 숨어 누구보다 친서구적인 삶을 사고 있는 아가자들. 그들의 삶이 호화스러워질수록 이란 시민들의 절규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굶주린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이란 금수저들의 화려한 파티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사실 이란은 과거에 여러 차례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2009년에 있었고 2022년에도 있었습니다. 뭐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게 이번 시위의 구호인데요. 그럼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건 정권 교체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을까요? 지금 보게 되면 뭐 국제 인권 단체에서는 최대 뭐 3만 명, 뭐 어디는 5만 명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여태까지는 꼭 세뇌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교리와 정파 속에서 이제 질서불란하게 어떤 어려움도 같이 이렇게 참아가면서 갔던 국민들인데 약 3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것 자체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지금 나의 삶 자체를 바꿔다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정치 구조적이고 경제 구조적 속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반란, 하나의 어떤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에 보게 되면은 아랍의 봄 사태부터 계속 이어져온 어떤 저는 이제 그런 기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을 때는 결국은 SNS가 발전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이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어떤 시위 자체가 CIA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SNS라든가 인터넷 철저히 통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다른 어떤 권위주의 국가를 뭐랄까 상대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제 뭐 저궤도 위성이라든가 그거도 이제 무인기를 통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거기에다가 와이파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장치도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신정 체제에 대한 어떤 한계가 와 있다. 그리고 본질적인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이란 사태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면 알수록 이란이 정말 그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하메네이 정권이 팔레비 왕조의 몰락의 길을 걸을 거라고 보십니까? 누적된 이란 국민에 대한 학살에 대한 민심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위에 문제가 됐던 경제 문제,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팔레비 정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나 팔레비 정권이 외부 세력에 의존했던 그런 왕정 체제였다면 이 하메네이 정권은 이슬람 시아파에서 기원하는 신정 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고 두 번째는 물리력이에요. 아까 얘기가 나왔던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가 왜 무섭냐면 호메이니가 79년 혁명에 성공했을 때 호메이니가 압도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팔레비 정권이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많은 세력이 있었어요. 좌파 세력도 있었고 세속 민주주의 세력도 있었고 근데 이슬람이 주가 돼서 혁명을 성공하니까 기반이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혁명을 수호할 수 있는 혁명 수비대를 창설을 해요. 그게 한 20만 내외예요. 25만까지도 봐요. 여기다가 바시즈 민병대라고 그래서 이 혁명을 수비하는 민병대를 또 만들었어요. 100만에서 수백만까지 지금 추산돼요. 그러니까 이 혁명 수비대는 하메네이 정권과
생사를 같이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총 쏘고 나쁘진 사람 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외곽에 있는 바시즘 민병대 이걸 합치면 최소 1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정규군은 성격은 좀 달리하지만 이 혁명수비대가 이란 정규군보다 더 강한 거예요. 정치군이네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물리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아파에서 출발하는 신정체제, 그다음에 물리력, 그다음에 지금 뭐 트럼프에 대한 뭐 우리 개입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옛날 향수 가진 그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고 그 친미적인 정서가 확산될 이유가 없는 거.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워낙 싫으니까 트럼프 미국 외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란 국민들에게 외세에 대한 추억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팔레비 왕조가 돌아올 가능성도 별로 없겠네요. 희박하죠. 왜냐하면 레자 팔레비라고 하는 팔레비 왕조의 그 후손이 미국으로 망명해 있지만 이란 내 기반이 전혀 없어요. 나이 든 사람들 외에는 팔레비 왕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레비 왕조가 돌아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로 하메네이 정권의 국민적인 희망을 잃었다라는 얘기지. 지금 그러니까 레자 팔레비를 지지하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레자 팔레비를 중심으로 새로운 반대 진영을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그 구심점이 못 돼요. 그러니까 팔레비 왕조가 돌아온다가 아니라 팔레비 그렇게 싫어 내쫓은 팔레비 왕조까지 소환할 정도로 민심이 나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베네수엘라도 보니까 그 마두로 대통령 축출하면은 아예 뭐 새로운 세력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거의 2인자가 또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하고 협력하는 모양새가 되어 가는 형국인데 그러면 이란에서도 같은 상황, 혁명수비대가 많은 카르텔 뭐 이권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가 아예 하메네이면 딱 꼬리 자르기식으로 잘라버리고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미국이 이제 군사력이라든가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를 통동원해서 계속 압박을 한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미국의 어떤 교리를 보게 되면 카운터 인서전시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대반란인데 그건 뭐냐면 반란을 이제 상쇄하기 위한 것을 대반란이라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어떤 정부 안에서 이제 그 정부를 이렇게 콜랩스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1단계가 뭐냐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정치 체제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성직자들 계층과 그걸 따르고 있는 혁명 소비자를 분리시키는 방법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실수로 이제 군사력을 넣지 않고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성직자들과 아니면 이제 그 혁명 소비자의 어떤 지도층의 자녀들이 SS를 통해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도 노출되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계속해서 인지적 영역에서 계속해서 이제 푸시를 가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자르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메네이가 현재 87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물러날 때 됐네요. 몇 해 전부터 이제 그 건강 이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찾아보니까요. 1998년도에 심장병 진단을 받았고 2014년도에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성직자이기 때문에 건강 이상서를 이제 뭐 유포하고 나면 실제로 건강 이상이 있게 되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빌미를 잡아서 결국에는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네. 혁명수비대가 그런 꼬리 자르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군부 독재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성직자가 독재를 하느냐 군부가 독재를 하느냐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란의 삶은 이제 인들의 삶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소유는 계속해서 여진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적인 게 변하지 그렇죠. 않는다면은. 네. 근데 이란이 사실 그 동안에도 경제난이 심각했습니다만은 뭐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 같은 데다가 이제 자금 지원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을 연장해 왔는데 이번 사태가 저항의 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 순위파 중심의 이슬람 질서를 확립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정 체제니까 이 종교적 그 미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란이 소위 말하는 저항의 쪽 시아파 벨트를 형성합니다. 이게 이제 이라크에 시아파 민병대가 있어요. 이라크에 시아파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후티도 시아파고, 그다음에 헤즈볼라도 시아파예요. 그다음에 하마스는 순위파지만 어쨌든 간에 이란의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요 시아파 벨트를 형성을 함으로써
반순위파, 그다음에 반미 연대, 여기에 이제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도 시아파였거든요. 이 형성을 하려고 했는데, 자, 알아사드 정권은 무너졌죠. 그다음에 헤즈볼라 이스라엘한테 두들겨 맞아서 지금 기진맥진하죠. 하마스는 지금 그러고 상태죠. 후티도 눈치 보고 있죠. 이라크 민병대는 조금 실리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은 무너졌고, 그러니까 이미 시아파 벨트는 와야 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과 관계없이 약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란에까지도 이란 자체 내에 그 시아파 거점까지 근본적으로 흔들릴지 이거는 좀 미지수죠. 그러나 어쨌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시아파 벨트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약화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요. 자, 향후 중동 정세에 좀 짤막하게 좀 진단을 해주신다면, 전망을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잘 정리하지 않고 이란이 계속해서 이제 불안정 상태로 가게 된다면 이슬람 국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가 이제 불안정할 때는 테러 조직들이 이렇게 활동을 다시 전개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전체로 이제 그런 어떤 테러의 어떤 위협들이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뭐냐면 중동 전체 다음에는 어디겠어요? 국제 글로벌 세계로까지 확산될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국방부, 전쟁부에 있는 인원들이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와중에서도 중동이 재편될 것을 평가를 하면서 새롭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우디, 튀르키예,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군사 강국인 이스라엘들이 가까이 어떤 포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세계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가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까지도 파급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이를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동에 관련돼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방산 시장도 이런 분위기에 의해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자립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도 있고 독자적인 행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산 시장에도 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면서 이거를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문화적으로 잘 모니터링 해가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 끝날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이 양측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시나리오는 어려워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란의 신정체제가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정치적, 경제적, 외교 안보적으로 한계에 왔고, 그렇게 보면 미국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이란 사태는 재발할 수가 있고, 이미 신정체제의 피로감이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일본 시위의 원인이 됐던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의 불안정성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가 있다. 문제는 그 호르무즈해협이 우리 원유의 9할가량을 지금 의존하고 있거든요. 우리에서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렇게 보면은 이란 사태의 단기적 시나리오 말고 중장기적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 이란 사태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에서 여러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